1. 늦은 행복의 착각.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 70세 김영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영수는 평생을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그의 인생은 고단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3천만 원의 퇴직금과 평생 모아온 2억 원의 적금 그리고 낡았지만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영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 황혼기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45세의 이미숙.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영수보다 25살이나 젊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가던 그녀가 동네 경로당에서 영수를 만나게 된 것은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영수의 성실함에 마음이 끌린다고.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젊은 여자와 재혼하다니 돈이 목적이 아니겠냐고. 하지만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37세의 아들 준호도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영수에게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영수의 건강을 챙기며 집안일도 말끔히 해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젊은 아내와 함께하는 노후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영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간절한 청혼. 결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 준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직이라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독립하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37인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여자의 이름은 최유리, 28세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엘리트 직장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지만 집안에서는 결혼 조건으로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최소한 서울 시내 23억 원대 아파트 하나만 마련해달라고, 그리고 예식 비용과 신혼살림비까지 합쳐서 총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새 아내 미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이라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미숙은 영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자신도 아들의 새어머니로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과 미숙의 노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겠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숙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고 영수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가운,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취한 영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 사라져가는 돈의 미스터리. 돈을 받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준호는 약혼녀 유리를 가족에게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언제 만나볼 수 있냐고 물으면 준호는 유리가 너무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라서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이상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준호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며칠 후 미숙이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엔 위험하다면서 결혼 준비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수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아들보다는 생활 경험이 많은 미숙이 돈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가계부까지 만들어서 결혼 준비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식장 계약서나 신혼집 계약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보면 유리가 직접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미숙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게 살던 그녀가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화장품을 사용했습니다. 영수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으니 호텔 청소 일을 열심히 해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 청소원이 받는 보너스로 명품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의심하는 자신이 비열해 보였습니다. 새 아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우연히 미숙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침대 위에 놓인 통장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잠깐 들여다본 잔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준 돈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안도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정말로 결혼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수는 미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준호와 통화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대화치고는 너무 애정적이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귀를 기울였지만 미숙이 금세 통화를 끊어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영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감을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인 광경은 영수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 바로 자신의 아들 준호와 아내 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모자지간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준호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준호는 미숙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달콤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37세 아들과 45세 새 아내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카페에 들어갈 수도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고 미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번화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영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숙과 준호는 스스럼 없이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프런트에서 방을 잡는 동안 미숙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새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길에서 한 번 더 포옹했습니다. 마치 아쉬워하는 연인들처럼. 영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철저히 배신하는 모습을, 평생 모아온 돈으로 그들의 불륜을 후원하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영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연기력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대결의 순간. 영수는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미숙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미숙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고 물으면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영수는 토요일 오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영수는 미숙도 함께 거실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요일에 카페와 모텔에서 본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새어머니로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결혼할 때는 정말 성실한 남편을 만나고 싶었는데 준호와 지내다 보니 더 깊은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정한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자금이라며 받아간 1억 5천만 원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약혼녀 유리는 어디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유리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미숙과의 불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며 영수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축복해달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평생 모아온 돈은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의 불륜 자금이 되었다는 것을.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절규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영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짐을 싸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간 후 영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등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가 소주 한 병을 모두 비웠습니다. 하지만 술로도 이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 홀로 남겨진 절망의 나날들. 준호와 미숙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혼자서 15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적막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처참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과 적금에서 남은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70세 노인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의료비 등을 생각하면 5년도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술을 곁들였습니다. 술만이 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영수의 사연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아들과 새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경로당에 가기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전에 미숙과 함께 다니던 그곳에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영수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대충 때웠습니다. 미숙이 해주던 따뜻한 집밥이 그리웠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배신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술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염이 심해졌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먹어야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 가기를 미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놔도 집중할 수 없었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와 미숙을 향한 원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그들을 의심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순진하게 당했는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영수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런 고독과 배신이라니 인생이 너무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우울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용 소포장 상품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숙과 함께 장을 보며 행복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7. 배신자들의 파멸이 시작되다. 한편 영수의 집을 나간 준호와 미숙은 근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숙은 영수에게서 가져온 돈으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호텔 청소 일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양심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준호를 달랬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며 영수도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준호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자주 혼자 외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남자 번호에서 문자가 자주 왔습니다. 준호가 누구냐고 물으면 미숙은 당황하며 스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스팸치고는 문자 내용이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이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미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달콤하고 애교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미숙은 통화에서 내일 만나자고 하면서 준호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만나서 계획대로 실행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준호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미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친구와 쇼핑한다고 했지만 준비하는 모습이 데이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결국 미숙을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미행해보니 미숙이 간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참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배신을 이제는 미숙이 자신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후 미숙이 호텔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에게 준호는 추궁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느냐고 누구와 만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하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친구와 쇼핑했다고 의심하는 준호가 이상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미숙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얻은 사랑이 결국 또 다른 배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미숙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이미 5천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숙에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미숙은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이라고 대답했지만 계산해 보니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미숙이 처음부터 자신과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돈을 빼낸 후에는 자신마저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미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휴대폰 사용 습관 등을 모두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미숙은 박철민이라는 50대 사업가 외에도 또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의사, 60대 초반의 자영업자까지 최소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에게는 다른 신분으로 접근했고 모두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몰래 확인한 미숙의 또 다른 휴대폰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남자들을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예식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미숙은 다른 남자들에게 영수를 완전히 정리된 호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돈을 다 빼낸 후에는 바로 버릴 예정이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인데 자신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사기꾼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숙은 처음부터 자신과 아버지를 모두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미숙과 정면 대결을 벌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바보는 준호 자신이라고,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얻으려던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냐고 비웃었습니다. 미숙은 준호가 자신을 고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호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벌을 받더라도 이 악랄한 여자를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아버지만큼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8. 모든 것을 잃은 파멸의 결말. 미숙의 배신이 확실해진 후 준호는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숙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추궁에 짜증만 냈을 뿐 사과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미숙이 만나는 남자는 박철민이라는 50대 사업가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그는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에게 젊은 애인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연히 미숙의 휴대폰을 보게 된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철민과 주고받은 문자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준호를 바보 같은 애송이라고 부르며 곧 정리하고 박철민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미숙은 늙은 바보 영수라고 부르며 그의 돈을 우려내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자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영수의 돈이 목적이었고 준호는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그 문자들을 보며 구토가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잔혹하게 배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숙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헤어지자고, 준호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준호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까지 배신하며 선택한 사랑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냉정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가난한 프리랜서와 계속 사귈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까지 모두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1억 원이 모두 미숙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미숙은 이미 모든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밀렸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37세의 나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준호는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영수의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 너머로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업보라고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몇 시간 동안 문 앞에서 울며 매달렸지만 영수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돈으로 새어머니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계약이 해지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의 실명과 사진이 돌아다니며 페륜아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국 준호는 짐을 싸서 지방 소도시로 떠났습니다. 가명을 쓰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남짓한 돈을 벌며 고시원에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아버지를 배신했을까? 왜 그 여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함께 보낸 37년의 세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할 얼굴도 다시 만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9. 정의의 심판과 새로운 시작. 미숙과 박철민의 달콤한 도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중 박철민이 미숙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철민은 사업 가답게 미숙에 대해 사설 탐정을 통해 신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숙의 본명은 이미순이었고 과거에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던 전과자였습니다. 미숙은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남자들을 속여 총 3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호텔 청소원이라는 직업도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무직 상태로 이런 범죄로만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박철민은 분노해서 미숙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영수와 준호에게도 연락해서 미숙의 범행을 알렸습니다. 영수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숙의 재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는 물론이고 위조서류 사용까지 여러 범죄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영수에게서 뜯어낸 1억 5천만 원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미숙은 제주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숨겨둔 돈들도 모두 압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미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사기범에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미숙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바보라서 속은 것이라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한편 준호는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며 페륜아, 인간 쓰레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가명을 쓰며 공사장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최저생계 수준의 삶입니다. 그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는지, 왜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영수는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정체가 밝혀지고 일부 돈을 되찾으면서 자신이 순진해서 당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독거노인들을 도우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고 진정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68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영수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다가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좋은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영수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는 천천히 우정을 쌓아가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영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을 성실하게 산 것에 대한 자부심도 되살아났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10.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1년 후 영수는 복지관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수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라고.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과 신뢰는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그녀의 재상을 알고 있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둔 여성 재소자들은 준호와 영수를 이간질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왜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출소 후에도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지방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하며 후회하지만 용서를 구할 용기도 얼굴을 보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인터넷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노인 사기 예방책을 쓰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보내는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자와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보다는 든든한 친구로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쓴 책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했고 영수는 각종 강연 요청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고하다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7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말입니다. 영수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숙과 준호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인생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영수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영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믿는 마음이라고. 그 믿음이 때로는 배신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이익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수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사랑의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영수의 진솔한 고백에 감동했고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영수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영수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반드시 결혼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수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고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는 남자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러 왔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호에게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사죄했습니다.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될 것이라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용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는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선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